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심리치료사로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마음을 돌봐온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밤이면 잠이 오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예전엔 좋아하던 것들도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러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나만 이런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계신 여러분은 매우 용기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년기의 불안과 우울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온 마음이 이제 좀 쉬고 싶다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는 것을요. 오늘은 여러분께 노년기 심리 불안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좋아질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노년층 심리 불안의 원인.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와 지금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는 것? 아니면 내 역할이 사라졌다는 느낌? 네, 다 맞습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불안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입니다. 먼저 생리적 측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은 쉽게 말해서 마음의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이게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올라가고 우울한 기분이 들기 쉽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죠.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치게 되고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기분이 가라앉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만성질환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약, 당뇨 약, 관절염 약,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약들 중 일부는 부작용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리적 변화가 여러분의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통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립니다. 이런 만성 통증은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까지 지치게 만들어요. 통증이 계속되면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심리적 측면은 어떨까요? 이건 더 복잡합니다. 노년기에는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건강의 상실. 예전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역할의 상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년을 회사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회사원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자녀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면 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이게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젊었을 때는 바빠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질문들이 이제야 밀려옵니다. 더 힘든 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걸 지켜보는 분들. 이런 경험들은 깊은 슬픔과 함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나도 곧 죽을 텐데 어떻게 죽을까? 혼자 쓸쓸하게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특히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은 각자 자기 생활에 바쁘고 자녀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찾아옵니다. 외로움.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게 아니라 실제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 하나, 경제적 불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하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이런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여기에 디지털 소외까지 겹칩니다. 요즘은 병원 예약도 은행 업무도 정보지원금 신청도 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문제입니다. 젊음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노인은 쓸모없고 짐이 되는 존재처럼 취급받습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을 내면화하면 자기 비하와 자존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년기에 불안과 우울이 생겨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변화와 상실을 동시에 겪으면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장 증상 자가진단.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일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오늘 하루가 또 어떻게 지나갈까 막막합니다. 씻고 밥 먹고 하는 것도 귀찮아요. 예전엔 좋아하던 산책도 친구 만나는 것도 TV 보는 것도 이제는 다 시들합니다. 이게 바로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손발이 저립니다. 이게 불안장애의 증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해 볼까요? 다음 증상들 중에 2주 이상 지속되는 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든다.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흥미가 없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미래가 절망적으로 느껴진다. 신체적 증상도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자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잔다.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폭식을 한다.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 증상이 반복된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인지적 변화도 나타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TV를 봐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든다. 자책하고 자신을 비난한다. 행동의 변화도 보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집에만 있으려 한다.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없어진다. 반대로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 특히 노년층에서 주의해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입니다. 마음이 우울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본인은 계속 아프다고 느낍니다. 이게 바로 가면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째, 건강염려증입니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큰 병이 아닐까 과도하게 걱정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을 재고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하고 병원을 전전합니다. 셋째, 기억력 저하가 우울증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걸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기억도 안 되는 거예요. 치매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치료하면 좋아지거든요. 넷째, 과도한 죄책감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가 진단을 위한 간단한 척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다음 증상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의 안 느꼈다면 0점, 며칠 정도 느꼈다면 1점, 절반 이상 느꼈다면 2점, 거의 매일 느꼈다면 3점입니다. 일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깼다. 혹은 너무 많이 잤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식욕이 없거나 과식했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꼈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반대로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9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보세요. 0점에서 4점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5점에서 9점이면 가벼운 우울증, 10점에서 14점이면 중간 정도의 우울증, 15점에서 19점이면 중등도 우울증, 20점 이상이면 심한 우울증입니다. 10점 이상이 나오셨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병원 가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3장 의학적 치료법.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학적 치료부터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약을 먹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야? 약을 먹으면 정신이 멍해지는 거 아니야? 약 먹는 사람은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항우울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작용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일합니다. 이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바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것들이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으면 이 신경전달 물질들의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세로토닌이 부족해집니다. 항우울제는 바로 이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족한 걸 보충해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이 SSRI, 그러니까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이 약은 뇌에서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걸 막아서 세로토닌이 더 오래 작용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프로작, 졸로푸트, 렉사프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의 장점은 부작용이 적고 중독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 먹을 때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 약을 먹고 바로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약으로 SNRI,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건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도 함께 조절합니다. SSRI보다 효과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낙스, 아티방 같은 약들이에요. 이 약들은 효과가 빨라서 급성 불안 상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간 사용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수면 위생을 교육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낮잠 피하기, 잠자기 전 카페인이나 술 피하기,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합니다. 요즘은 중독성이 적은 수면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졸피뎀이나 에스조피클론 같은 약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멜라토닌 제제도 있습니다. 자연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라 부작용이 적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안정되면 서서히 약을 줄여나갑니다.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줄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두계 자기자극술, TMS라고 합니다. 이건 약을 먹지 않고도 뇌를 자극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 부위의 신경세포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우울증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 치료 후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라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케타민 치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원래 마취제인데 저용량으로 사용하면 즉각적인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자살 충동이 강한 환자들에게 빠른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 단계라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노년층 환자를 치료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약물 대사가 느려서 부작용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올립니다. 둘째, 다른 만성 질환 약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체크합니다. 또 하나,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비타민 B군, 특히 B12와 엽산도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운동도 약만큼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세로토닌도 증가합니다. 빛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계절성 우울증에 좋아요. 아침에 밝은 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가정용 광치료기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약을 먹다가 좀 나아졌다고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치료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장 심리치료적 접근.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심리치료입니다. 약이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면 심리치료는 마음의 패턴을 바꿔줍니다. 가장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인지행동치료, CBT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를 싫어하나 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걸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슬프고 외롭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바뀔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하기 싫어지고 집에만 틀어박히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는 이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먼저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생각이 과연 사실인지 검토합니다. 친구가 전화를 안 받은 게 정말 나를 싫어해서일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바빠서? 전화를 못 본 건? 이렇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좀 더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꿉니다. 친구가 전화를 안 받은 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나중에 다시 전화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노년층에게 특히 흔한 인지 왜곡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분법적 사고.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산책을 30분 하려고 했는데 20분만 했다. 그러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20분이라도 한 게 대단한 겁니다. 둘째, 과잉 일반화. 한 번 실수하면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손주 이름을 깜빡했다. 그러면 나는 치매에 걸렸다고 단정합니다. 누구나 가끔 깜빡할 수 있어요. 셋째, 정신적 역과. 좋은 일은 무시하고 나쁜 일만 크게 봅니다. 자식이 10마디 좋은 말을 해도 한마디 섭섭한 말만 기억합니다. 넷째, 파국화. 작은 일을 엄청나게 큰 재앙으로 생각합니다. 약간 어지러우면 뇌졸중이 온 줄 알고 패닉에 빠집니다. 이런 인지 왜곡들을 알아차리고 교정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구체적인 기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사고 기록지 작성입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마다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그 생각의 근거는 뭔지, 반대 근거는 뭔지, 대안적 생각은 뭔지. 이렇게 적다 보면 생각의 패턴이 보입니다. 둘째, 행동 활성화입니다.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 내일은 집 앞을 5분만 걷는다. 이렇게 하나씩 늘려갑니다. 셋째, 점진적 노출입니다. 불안한 상황을 피하면 순간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불안한 상황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간다면 먼저 현관문을 열어보고 다음엔 계단까지 나가보고 그 다음엔 건물 앞까지 나가보고 이렇게 단계를 밟습니다. 넷째, 이완 훈련입니다. 불안할 때는 몸이 긴장됩니다. 이완 훈련으로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복식 호흡이 가장 기본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하루에 5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좋습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이완합니다.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느끼면서 몸 전체를 풀어줍니다. 다섯째,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이건 요즘 많이 알려졌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간단한 마음챙김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낍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만 합니다. 처음엔 5분, 익숙해지면 10분, 20분으로 늘려갑니다. 감정 일기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의 감정을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조절됩니다. 슬프다, 외롭다, 불안하다. 이렇게 명확히 표현하면 막연한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감사일기도 추천합니다.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밥이 맛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뇌가 긍정적인 것을 더 잘 찾게 됩니다. 대인관계 치료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많은 문제가 관계에서 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소원함, 친구의 상실. 이런 관계 문제를 다루는 게 대인관계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갈등을 살펴볼게요. 은퇴 후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부부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의 역할이 바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충돌합니다. 이럴 때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 원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고 표현합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집안일을 안 도와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내가 혼자 집안일을 다 하면 힘들고 서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사귀고 우울해집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내가 바쁜 건 아는데 가끔 전화라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도 중요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종교 모임, 취미 동호회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 맺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치료를 말씀드립니다. 노년기에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는 거예요. 의미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손주 돌보기를 통해서, 취미 생활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회상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긍정적인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내가 이룬 것들, 극복한 어려움들,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 인생이 가치 있었다는 걸 확인합니다. 5장 실제 회복 사례. 이론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시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사항은 바꿨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75세 여성분이셨습니다. 편의상 김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신 지 2년이 지났는데 점점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밥맛도 없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귀찮아서 거절했습니다. 특히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라는 게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명절에나 한 번씩 보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남편한테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선 항우울제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SSRI 계열의 약을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올렸습니다. 동시에 주 1회 심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속이 메스꺼워서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셨습니다. 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었습니다. 4주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잠을 좀 더 잘 자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주째부터는 식욕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상담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자동적 사고를 찾아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짐만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딸이 매주 전화하는 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 건요? 친구가 안부 전화하는 건요? 천천히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비록 예전 같지는 않지만 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행동 활성화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지만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 혼자 사는 사람,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한지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마음에 평화를 주었습니다. 완성한 작품을 손주들에게 선물하니까 손주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게 할머니한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척도 점수가 처음 24점에서 9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6개월째 김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다른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할머니한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됐습니다. 1년 후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1년 전에 그렇게 죽고 싶다고 했던 게 믿기지 않아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남편 없이 사는 게 여전히 외롭지만 이제는 견딜만 해요. 오히려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도 거의 끊고 상담도 한 달에 한 번만 옵니다. 완전히 회복하신 거예요. 2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분 박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4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한 후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많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집사람과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부부 갈등도 생겼습니다. 부인은 40년 동안 혼자 집안일을 다 해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불편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염려증도 생겼습니다. 조금만 가슴이 답답해도 심장병인 줄 알고 응급실에 몇 번이나 갔습니다. 검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본인은 확신이 안 섰습니다. 밤에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부인과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박 할아버지의 핵심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40년간 회사원이었는데 이제 회사원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했습니다. 회사원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명의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도왔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등산을 좋아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못 갔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등산이냐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동네 뒷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붙었습니다. 산에 가면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부부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오셔서 서로의 기대와 불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부인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집안일은 안 돕고 지적만 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새롭게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설거지와 청소를 맡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도와주니까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박 할아버지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또 주 1회는 부부가 함께 외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젊었을 때 못했던 데이트를 이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박 할아버지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영 경험을 살려서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1년 후 박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봉사활동 나가고 저녁에는 부인과 함께 TV를 보며 웃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은퇴가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돈은 덜 벌어도 시간은 더 많고 마음은 더 편해요.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릅니다. 82세 여성분, 이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점점 모든 걸 잊어버리고 가족들에게 짐만 되다가 죽을 거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말도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있어도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을 치료하면 인지 기능도 좀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회상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교사였다는 것,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 6.25 전쟁 때 어려움을 극복한 것. 이런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으면서 할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 결혼 사진, 자식들 키우던 사진.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음악 치료도 도입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노래 가사는 다 기억하셨습니다. 따라 부르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손주들의 방문도 중요한 치료였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게 웃고 이야기하고 과자도 챙겨주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신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3개월 후 이 할머니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우셨습니다. 치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우울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너무 슬펐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비록 기억은 조금씩 사라지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심지어 치매가 있어도 우울증과 불안증은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불안과 우울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리적 변화, 심리적 상실,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증상을 알아차리는 게 첫걸음입니다. 2주 이상 우울하거나 불안하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치료는 크게 2가지입니다.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 약물 치료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중독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 치료는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건강한 행동을 늘리고 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보셨듯이 많은 분들이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노년기의 위기는 동시에 기회라는 것.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돌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비로소 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의 인생을 견뎌온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느끼는 우울과 불안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져도 됩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산책 5분, 감사일기 쓰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회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아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많이 좋아졌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안부를 물어주세요. 함께 병원에 가자고 권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소중하고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마음의 평화와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